자, 또 재밌는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지진 나면은 동물들이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동해에서 심해어가 잡힌다고 좀 그럽니다. 이게 대지진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조금 심해어고요. 수근수근대는데 이게 진짜인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데 보면 막 쥐들이 막 확 나간다든지 동물들 있잖아요. 새가 갑자기 확 하고 막 나간다든지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지진이 온다든지. 이게 약간 그 동물들이나 이런 그 심해어들 보면 얘네들은 뭔가 좀 미리 예측하는 약간 그런 레이더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난감. 근데 사실은 그 뭐 대지진의 전조, 뭐 심해어 출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대지진 안 일어난 적 엄청 많습니다. 아, 많아요? 심해어는 맨날 출몰하는데 기사화가 안 되다가 대지진이 났을 때 근데 심해어 출몰했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실험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을 느끼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지진을 예측하는 건데 어떤 생물이 지진을 예측해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줬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해야 쥐들은 되는데 쥐들 막 확 이동하고 쥐들은 막 대지진 없을 때도 확 이동할 때가 많을 거야. 원래 그래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원래도 확 뛰어다니잖아. 아니 바퀴벌레 몇만 마리가 갑자기 건물로 확막 이동을 약 쳤나 보죠. 약을 쳐가지고 이게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니, 완전히 배제를 하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정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FAQ에 그러한 관찰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그런 그 지진을 예측하는 혹은 예감하는 그런 능력이 동물의 본능으로 진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런 본능이 그런 위협에 대해서 예감하는 능력이 진화하려면 자주 일어나서 잘 예감하는 애들이 자연 선택이 돼야 될 텐데 사실 그 정도의 규모, 동물들을 죽이는 규모의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특정한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치가 진화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예. 생물은 독특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연어가 뭐 길을 찾아오고 철새들이 장거리를 가고 이것도 하나하나 왜 그런지가 밝혀지고 있고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최근에 밝혀진 신기한 거는 우리가 벌레들이 해가 없을 때 먼 거리를 간 애들은 별빛을 보고 길을 찾는데요. 장거리를. 근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보공나방이라는 나방은 은하수의 패턴을 보고 길을 찾아오고 이거 진짜요? 네, 유일하게 은하수를 보는 까지 아니 무슨 벌레가 나방이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아. 와 너무 낭만적이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꼭 멸종하지 않기 위해 혹은 죽지 않기 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히 인간에겐 재앙이지만 곤충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지진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분명 지진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생명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근데 그거를 예감을 하려면 방금 은하수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이 감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을 예감을 한다는 것은 미리 뭔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의 어떤 정보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아주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사실 저는 제 아내만 보더라도 생명체가 뭔가를 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 아내를 보고 깨닫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늘 보면 촉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아내분이요? 네. 아 저는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분이 바로 촉이 좋으시죠. 예. 뭔지 모르게 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쎄할 때 있죠. 있죠. 네.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생명체에도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단측 면에는 힘이 쌓이면 압전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단측 면에는 이렇게 힘이 쭉 쌓이게 되면은 전하가 단측 면을 따라서 쭉 정렬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압전 현상에 의해서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공기 중에서는 이 지진광이라고 하는 갑자기 발광 현상이 일어나거나 특정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압전 현상에 반응을 해서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뭐 빛이 나오고 생명체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꼭 지진 날 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고서도 그런 생명체가 이상한 뭐 그냥 갑자기 이 바다 밑에 있던 애가 답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바람 쐬러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진 때문은 아닐 수도 네.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전조현상으로 쓰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약간 화학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있죠. 지질화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화학적으로? 네. 예.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의 에너지 작용 자체가 땅속에 묻힌 방사성 동해원소들이 열을 만드는 건데 보통 걔네가 만들고 남겨지는 물질이 라돈이에요. 라돈 안 좋은 건데? 라돈이 양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네. 지하실이 있는 미국이라거나 아니면 많은 양이 노출되면 네네. 근데 얘네가 땅에 보통 갇혀 있다가 네. 지진이나 이런 지각 운동으로 틈이 생기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빈번하게 지진이 나는 곳에서 라돈 배출량과 그 라돈 배출량의 패턴과 지진 패턴을 봤을 때 일치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미래 예측까지는 어렵지만 이게 하나의 지진의 화학적인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감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지진이 서서히 땅에 갈라져서 이 원자들이 새어나고 있다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미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일본은 어쨌건 우리 또 옆 나라잖아요. 일본에 얼마만큼 큰 지진이 생기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이 오는 건가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조건 올 것 같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 중국이나 막 이런 데도 다 그냥 다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험한 네. 난카이는 사실은 제주도나 네. 한반도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에서는 한 30m가 서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km, 300km가 쪼개지면서 그 단층면이 30m 정도 서로 빗나가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안선에서 제일 가까운 센다이에서는 한 7m 정도가 지진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7m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가 조금씩 다 그래 끌려가는데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도 다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울릉도는 한 5cm 정도 끌려갑니다. 동쪽으로. 백령도는 한 2cm 끌려가고요. 끌려가는 거지 그냥. 예,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 내륙에서는 5cm, 2cm 끌려가니까 3cm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끌려간 정도 차이 때문에. 아 국토가 늘어났어요? 영토가 늘어났네요. 영토가 동서 방향으로 3cm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다 균등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움직이니까. 균등하게 늘어난 셈인데요. 근데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토 확장이 돼서 좋긴 하지만 지진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 견고한 땅이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느슨한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땅이 한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부서지는 땅이 한 90만 쌓여도 부서지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에서 전년도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그 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도 교수님이 봤을 때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지진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부터 지진기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진기가 최초로 설치된 거는 1978년 기상청에 의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같이 다 레코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지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은 네. 1952년 그 전란 중이죠. 6.25 전쟁 때 규모 6.3 지진이 바로 평양 이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 꽤 세지 않나요? 규모 6.3이면 어마어마한 어느 지진입니다. 우리가 경주 지진이 규모 5.8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인데요. 규모가 0.2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2배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 5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5배 예. 이상. 그러니까 경주 지진 5개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한 거예요. 아, 그 이미 52년도에 그런 지진이 예, 있었기 그런 때문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그 지진이 언젠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일어날 하는 수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그런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한 게요. 지진 피해 기록을 엄청나게 잘 남겨놨어요. 어느 고을에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그럼 그 기록을 보면서 몇 정도였을 거다. 그럼요. 한반도 내에 규모 6 이상이 되는 지진들이 상당히 많더라. 저도 기상은 많았다 과거에도. 네. 예. 그런 게 이미 다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약화돼가지고 갑자기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막 많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큰 지진들이 우리한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지진 안전 국가 이렇게 배웠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네, 지금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럼 지구상에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그 지역이나 그런 나라나 이런 판에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행히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뭐 남극이나 북극도 다 네, 남극에서도 랜덤이군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극은 더 신기한 게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많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빙하가 용융이 되게 되면 빙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빙하가 누르던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힘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고 지진을 유발하는 일로 작용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지진을 예측하려고 어쨌거나 이 과학자분들이 정말 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진 나면 정말 모두에게 재앙이니까 예, 그 재앙을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진이 안 나게 하려면 힘이 안 쌓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아니면 힘을 인위적으로 풀어내거나 아, 그럼 지구 뭐 판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네. 약간 요가 시키듯이. 그 무슨 장치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밑에서 약간 그 지구 스트레스 안 받게 스트레스를 약간 빨아들이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 난카이가 좀 아니면은 뭉쳤네 뭐 이렇게. 그 밑에 장치들을 이렇게 다 달아서 흔들어주는 자기네들의 미리 흔들어줘서 그 응력을 빼는 장치를 만들고. 우리 세대 때는 어렵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예. 그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결국은 판의 경계부에서 판이 이게 물고 있는 행위 자체가 힘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판과 판을 뚫게 되면은 서로 물고 있지 않고 미끄러지게 될 거다. 그러면 에너지가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게 뚫으려면은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만 하더라도 난카이 해공만 700km거든요. 인간이 뚫은 최대 깊이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바로 멘틀이 드러나는 경계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화성으로 좀 이주를 하니 뭐 AI가 세상을 지배하느니 뭐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첨단 과학으로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사실 게 참 맞아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대지진이 나면은 무방비로 다 죽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없어요. 셈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내진 성능을 하고 그 지진동에 대해서 견뎌내는 일 정도일 텐데요. 내진 성능이 강화되는 거는 사회적 합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 건물 지어놓고 한 70년, 80년밖에 못 쓰는 건물인데 한 200년, 300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까지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건물 쓰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한 번도 그런 지진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강한 건물을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 참 그 지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지진 없는 세상에서 살려니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고. 야,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거대한 스케일로 지진을 일으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느끼니까 인간은 정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작으면 또 작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느낀 건 결국에 그냥 뭐 대재앙 온다 그러면 포기해야겠다. 역시. 네, 지구- 역시 종말론자. 최근에 그 사이언스 쪽 저널을 보다가 하나 본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과연 지진이 더 많이 늘어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뭐래요? 이제 땅의 판 때문이 아니라 알프스나 이런 산맥에 눈이 급격히 녹으면서 지진이 유발된다는 증거들이 나와서 온난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구 밑에 있는 깊은 곳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위에 쪽에서라도 좀 더 안전한 걸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그 외에는 그냥 즐겁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생물학에서는 뭐 암이면 암, 뭐 면역이면 면역, 그걸 활용하고 뭐 질병을 극복해서 암 백신을 만들고 이렇게 희망해 보이잖아요. 희망과 그렇죠. 뭔가 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지진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알게 되었지만 더 잘 아는 상태로 무기력해지는 느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좀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 허망하게 끝내면 안 되고 네. 믿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우리 지진 최고 전문가 우리 홍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지진 앞에서 떨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교수님, 대지진 앞에서 과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판을 있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지프스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연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약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학자들은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진학자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09년도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있었던 지진이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탈리아 라킬라 지진이 규모 6.4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 당시 잔지진들이 막 많이 나니까 혹시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학자들은 이제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거 지진 전조 현상일 수도 있고 큰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의 한계로는 큰 지진이 날런지 확언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회의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게 되냐면 아니 날지 안 날지 모른다는 이런 애매한 말로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 운에 맡겨야 그래서 지진의 우려가 있긴 하나 뚜렷한 징후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발생한 대지진은 한순간에 도시 모습을 바꿔버렸습니다. 규모 6.4 지진이 나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그 실종이 되게 되거든요. 엄청난 재해를 입게 되고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과 그런 공무원들을 전부 다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21세기 갈릴레오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떠들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학자들이 얻었던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학자의 몫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오히려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학자의 의무다. 오늘 이 학습에서도 제가 다소 위험성 있는 얘기들을 하고 듣기에 거북한 얘기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너무 과장스럽고 걱정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런 위험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과학자의 몫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그 경고와 대비를 최대한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이니까. 그리고 우리 과학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저는 하늘로 도시를 띄워버리는 아, 그 아바타처럼요. 지진이다! 그럼 그냥 띄워버리자. 쫙 뛰었다가 또 다시 지진 지나갔다 그럼 딱 또 완전 거기다 내리는, 내리는 이런 공상도 합니다. 이런 생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제 같은 느낌. 황제, 맹수 중에 맹수, 호랑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랑이 박사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정보관센터에서 온 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분은 내 눈앞에 만날 수 없는 호랑이를 연구하냐? 말이 필요한가요? 호랑인데? 보전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트랩 사용을 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 영어 강습을 아니 근데 과학자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오 여기 호랑이다. 오 뭐야. 아 귀여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호랑이가. 저는 한 번쯤은 수도권도 한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내가. 한강에서 호랑이를 만나겠는데 이러다가.